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며 데이터를 읽고 해독하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전 산업에 걸쳐 빅데이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경식 한국 빅데이터 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오면 이 옷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구두가 어울리겠다, 또는 이런 전자제품을 사보는 건 어떻냐,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TV를 켜면 이 드라마를 한번 보시죠,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하면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내가 과거에 관심을 보였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흔히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이런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의 씀씀이 소비 시장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신경식 한국 빅데이터 학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한국 빅데이터 학회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국 빅데이터 학회는 비영리 학술단체인데요. 예, 예. 빅데이터 관련해서 연구나 교육, 또 뭐 정보 교류, 네트워킹 같은 것을 위해서 빅데이터 관련 학자들하고 또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또 공공부문 전문가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4차 산업시대의 쌀, 원유로 불리면서 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는 이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뭐 화폐나 금같이 아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제 네. 자산이 예, 예. 될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데이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요. 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지식이나 정보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사실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업에서도 이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혁신한다든지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공공 분야에서도 네. 데이터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네, 네. 이런 분야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들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생활에서 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좋아졌다 하는 응용 분야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좀 괜찮은 편입니까?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멉니까? 예. 처음에 빅데이터 그러면 그냥 큰 데이터였죠, 그죠? 네, 그냥 일반 명사였는데 예, 예.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냥 단순히 큰 데이터가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지식이나 정보를 뽑아내서 활용하자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예, 예. 이제 용어가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역사는 한 10년, 15년 정도, 뭐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실은 빅데이터 활용 수준이나 활용 정도라는 거는 사실 단순히 뭐 기술만 좋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심지어는 법 제도 같은 것도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예, 예. 역할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예, 예. 하는 이런 문화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데이터 활용도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선진국들이 데이터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 또 우리나라의 활용도는 떨어진다, 그런 진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진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네, 네. 그 강해서 데이터 활용을 좀 막는다, 그런 말도 좀 있었는데요. 예, 예. 최근에 많은 그 개정을 통해서 그런 법률 환경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활용 그 수준은 지금 선진 각국 이상으로 네, 네. 지금 뛰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산업의 핵심이자 또 기반이 되는 걸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빅데이터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데이터가 이제 그 고객의 구매 성향이라든지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예, 예. 분석해서 그래서 그런 상품 추천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또 요즘 고객이나 시장에 대한 그 지식을 얻고 싶을 때, 네. 예를 들면 SNS 상에, 네, 네. 온라인 상에 있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리뷰 같은 예, 것, 예. 상품평 같은 것들을 갖다가 수집해다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 이제 고객들이 우리 상품이나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에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또 이제 많이 활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 관리 쪽도 많이. 위험 관리요? 예. 뭐 금융기관의 예를 들어서 예. 생각해 보면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하는 고객의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빌려줬다가 다시 못 받으면 네. 이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어떤 기업이 네. 부도가 날 건지, 어떤 개인이 돈을 채무 변제력이 없을 건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평가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어떤 패턴을 가진, 어떤 재무적 특성을 가진 네. 그 기업이나 개인이 위험한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낸다든지, 그런 다양한 영역에 이 빅데이터가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남긴 흔적이라든가 뭐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를 해서 상품을 추천을 하다 보니까 모험적인 소비 네.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자칫 형해화될 수 있다. 너무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 다이버시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뭐 시렌디비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시렌디비티가 이제 어떤 의외성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원래 데이터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뻔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영역의 제품이나 서비스인데 툭 던져준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너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너한테 더 적합한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인데 많이 아는 정도가 약간 선을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렇게 선을 넘어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다가 좀 혼난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분석하면 분명히 뭐 경제적 효익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이면에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같이 증가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 경제적 효익을 같이 기대할 것인가 그 분야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GDPR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종합법률을 2018년도에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2011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처음으로 이제 제정해가지고 그 여태까지 이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 2번 정도 더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규정하냐면 그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뭐 이용하거나 또 3자한테 제공하거나 이렇게 할 거면 그 개인한테 동의를 받아라.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런 거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은 데이터를 최소한만 가져가라. 꼭 필요한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만 가져가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안에서 뭐 통계를 분석해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도 그 데이터 실명 데이터를 누가 누군지 모르게 가명화 작업을 해서 활용하라. 뭐 이런 중요한 지침들을 그 법에서 담고 있고요. 그 법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이제 제재가 따르는 이제 그런 구조가 그런데 높고 튼튼하게 쌓은 벽이 내가 밖으로 나가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좋게 이야기하면 보호지만 또 앞으로의 성장을 생각하면 규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열심히 하고 아주 강력하게 하면 보호는 되겠지만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또 혁신적인 뭐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보 보호를 하면서 그다음에 데이터를 통한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건 비단 그 법을 만드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구성원들이 같이 그 어떻게 보면 합의랄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빅데이터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학회에서도 인재 양성에 힘쓰고 계시죠. 빅데이터 하면은 그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학교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많은 대학들이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네. 데이터 사이언스나 빅데이터 분석학 이런 전공들을 개설하기 시작했고요. 과거에 비해서 빅데이터를 공부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학교 안에 많이 네. 이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졸업하시고 사회 진출하셔서 네. 네. 직장에 다니시거나 또 산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사회 재교육을 위한 뭐 이제 전문 대학원을 또는 특수대학원을 이렇게 만드는 학교도 있고요. 예. 또 저희 학교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최고위 과정이라고 예. 비학위 과정이지만 이제 임원이나 최고 경영자를 예.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만들었거든요. 아이고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수강생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동문이 한 500명 이상. 아이고 500명이요. 예. 요즘 또 빅데이터가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인공지능 이꼬르 빅데이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유사하게 설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상관관계. 두 개는 결은 살짝 다르지만 굉장히 그 관련성이 높은 네.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성공하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들은 데이터를 이제 귀납적으로 예. 기계로 학습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거든요.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네.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만드는 방식이 과거에는 이렇게 생기면 강아지야, 이렇게 생기면 고양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역적으로 예. 이렇게 시스테마이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네. 시도가 과거에 이미 다 실패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만드느냐? 네. 강아지 사진 수십만 장과 아하. 고양이 사진 수십만 장을 기계에다가 학습시키면서 예. 이건 강아지다, 이건 어. 고양이다 이렇게 예. 하면서 기계를 학습시킨다는 거죠. 학습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나면 그 인공지능은 이제 개와 고양이를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데이터를 네. 기계로 학습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와 인공지능과의 관계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화두가 챗 GPT입니다. 이 챗 GPT의 기술이 우수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뭐 오류가 발견됐다 이런 뉴스도 종종 들려오거든요. 그만큼 이 데이터의 품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의 품질은 데이터 품질하고 그냥 직결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 네. 그럼 인공지능도 오류가 그대로 그렇겠죠. 학습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네. 뭐 이런 요소들이 만약에 내재돼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것까지 같이 읽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품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학회장으로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과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이제 4차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혹시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데이터 그 문해력이라는 것이 네. 그냥 데이터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 예.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는 일반인들까지도 예. 요구되는 역량으로 지금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데이터 그러면 먼저 통계, 수학, 그렇죠. 공학 숫자, 복잡해. 네. 뭐 이런. 그런 생각부터 드시잖아요. 예. 그러나 꼭 그 공학적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관심이나 그 원리를 네. 좀 이해하시면 데이터 문해력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소위 이쪽에 비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지 네. 어떻게 또 확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을 바꾸고 기업의 경영을 바꾸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빅데이터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 빅데이터 학회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장보기 부담스러울 때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대 10%를 할인받아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가능한데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상점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식당이나 마트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맹점은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와 온누리 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지류형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이 있는데요. 종류별로 할인율과 할인 한도 금액이 다릅니다. 지류는 5%, 충전식 카드형은 10%를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고요. 한도 금액은 각각 월 100만 원, 1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온누리 상품권은 어떻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류형 상품권은 우체국을 포함해 시중에 있는 은행 16곳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류형은 상품권 사용 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권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다면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은 소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등록하려면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회원 가입을 한 후 카드 정보를 등록하고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가맹점에서 실물카드 또는 카드사 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은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구매 금액은 카드 사용 실적에 포함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우리나라 서민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인 만큼 우리는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쇠퇴해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이 재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을 사실상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상을 회복하고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계속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데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려면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되살아나야 할 텐데요.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성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네. 먼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어떤 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하고 네. 시장을 아하. 잘 되게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예. 중기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아하. 그래서 본사가 있고 네. 저 7개 지역본부가 있고 전국에 77개 센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음. 특별히 요즘에 또 무게감을 느끼고 책임을 느끼는 것은 네. 우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음. 코로나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량을 갖추는 일이 국정과제 1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들이 이제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는 일인데 네.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일과 음. 또 창업, 성장, 재기 등 생애비와 주기별로 상공인을 지원을 하고 또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문제, 상점 활성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온누리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 관리합니다. 아, 예. 이런 일을 저희 공단에서 하는데요. 지나간 코로나 3년 동안 저희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겠네요, 얼마나 많이 진짜. 했냐면 예. 막 2,400만 건에 61조 원을 나눠준 겁니다. 야, 돈 전국에서. 나눠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아니죠. 같은데 악성 민원도 상당히 있고 아, 예, 그렇죠.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셔서 음. 저희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났었어요. 이사장에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셨죠? 이 1년 다 돼가죠.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그랬겠죠. 생각을 하셨는데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새로운 전혀 어려움이 새로운 어려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네. 그렇죠. 자평하신다면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뭐 크게 저거 했겠습니까마는 예. 저는 공직 생활을 하고
또 선거직의 시장과 그렇죠. 지원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새로운 조직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경험했던 조직하고 좀 다른 모습이 많이 있어서 예. 강조한 것은 일하는 방식은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 중심, 네. 또 고객 중심, 그런 모든 일에 대한 평가 중심. 네. 그래서 업무의 그 방향이나 문화를 바꾸자 이렇게 강조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좀 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혁신이라는 과제가 지금 많이 트렌드했기 때문에 네. 저희 가서도 혁신 대회 같은 걸 많이 하고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어제와 다르게 네. 어제보다 편리하게 고객이 이롭게 새롭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좀 주지시키면서 제가 매일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하고 의견 예. 듣고 다듬어서 한동안은 힘들었겠지만 이제 조금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당연하죠.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웬만큼 좋아서는 좋다 소리 안 하는 게 상공인들의 그렇죠. 상인들의 영향입니다만은 그 한계를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 등등에 있고 또 요새는 또 날씨도 네. 이런 데 악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통계 수치로는 전반적으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요즘에 실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해소해요. 특히 이제 금리 관계로 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그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또 최근에 전기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여건이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분들 뵈면 그래도 우리가 IMF도 이겼고 네. 유전자가 위기를 극복하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정부와 더불어서 힘을 냅시다 하고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네.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책자금 지원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소상공인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 좀 저희 자금은 해주시겠어요? 거의가 절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 음. 금년에 총 규모는 예년보다 좀 줄었어요. 예. 총 3조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데 네.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5천억 규모로 지원을 하고 네. 또 성장 기반 자금이라고 해서 1조 2천억 규모를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예. 또 특별 경영 안정 자금으로 1조 3천억 규모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연초에 네. 1, 2, 3월에 저희가 8천억 규모로 저신용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전용 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네. 10분도 안 돼서 다 매장 내 10분이요? 저 소진된 이런 그 과정을 예, 통해서 예. 야, 자금난이 심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험을 해서 나머지 자금도 이제 적절하게 네. 안배해서 나갈 수 있는 도를 하되 전체적으로는 금년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반기에 네. 전체 양의 한 60~70%를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예. 운용 의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요. 온라인으로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라인 진출이 이제 당연합니다. 필수가 된 시대가 돼버린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진공에서는 지원 정책을 마련한 게 있다고요. 많이 있죠. 디지털 역량, 소위 온라인을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네. 영업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강조해서 제일 천재 교육을 하고 네. 그런 기기들도 지원해주고 음. 그런 인력 관련된 것도 이렇게 배치해주는 다양도의 이 정책을 쓰고 있고요. 네. 통상 매년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연 10만 명씩 양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그 중에서 이제 매년 4만 3천 명을 교육하도록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금년에 아마 22만 3천 개사를 지원해서 네. 한 54%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소위 플랫폼사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카카오도 있고 배달의 그렇죠. 민족도 쿠팡도 있고 있고. 당근도 예, 있고 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플랫폼사와의 종합적인 MOU를 맺어가지고 네. 우리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들에게 우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네. 또 이분들의 상점이나 물건에 대한 홍보, 네. 네. 판촉 지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MOU를 체결하고 네. 개별로 이렇게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이나 네, 네. 이런 데 연령 구조를 보면 좀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의 그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이 매우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네. 것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게 기업가용 소상공인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 소진공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게 중기부가
깃발을 들고 하는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이 많이 있잖아요. 네. 조그만 가게, 음식점. 네. 아하. 이렇게 갖고는 비전이 없으니까 우선 기반적인 생활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태가지고 성장 가능성 있는 소위 창의적인 아하. 그런 개념과 소위 없었던 분야를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분야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소상공인이 많이 늘었어요. 아하. 그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이분들은 디지털 역량이 아주 좋아서 예, 예. 스스로가 이렇게 세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모델을 삼아서 다른 업종들도 같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창업하기 위한 것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교육생을 선발해서 모여서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주고 네. 팔로에 학도할 수 있는 장도 경쟁식의 어떤 형태로 갖춰서 혼자 이제 이마케팅 하는 것도 좀 배우게 하고 다양한 능력을 키워주고 또 강원 소상공인은 이제 오디션 형태로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선별을 합니다. 예, 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마지막에는 이제 최고 가면은 1억 원까지 사업 자금을 대줍니다. 네. 선정이 되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온탁트 교육을 해서 온라인 셀러 네. 자기 스스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죠. 요즘 들어서 전통시장 갔더니 뭐 게를 살려고 그랬더니 다리는 다 떨어져 있고 그런 게로 바뀌었다더라. 지역 축제 갔더니 아니 이 돈을 받으면서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냐 뭐 이러면서 약간은 불만의 싹이 크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네. 매우 안타까운데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전형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내 가게나 내 전통시장에 사는 데는 네. 그런 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그냥 소문나서 망하니까. 예. 가끔 축제라는 이름으로 임시적으로 장이 열리거나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또 상인을 모집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 2, 3일간 하고 빠지거나 네. 또 5일장 하면서 근거 없이 와서 상하는 그런 그 책임성이 없거나 고정적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 지도 편달을 또 하고 관리 감독을 함께 자타한치하고 해서 이런 불만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통시장에 네.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할 것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첫걸음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5가지 조건을 갖추는데 편리한 결제가 돼야 되고 네. 고객 신뢰에서 가격과 원산지 표시가 돼야 되고 네. 청결해야 되고 상인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안전이 돼야 되는 이런 5가지 조건을 목표로 해서 시장의 상거래 질서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도 요건이 돼야 되지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안 해줍니다. 그런 거. 그렇죠. 지원을 잘 안 해줘요. 예. 네. 그래서 뜨내기 상권 이런 얘기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네네. 또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인상 깊은 게 어린이 전통시장 장보기 네. 체험 활동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장에 오면 분위기가 다르겠죠. 네. 미래 고객이죠. 그렇죠. 이 아이들한테는 시장을 전통시장을 경험하는 것은 인성교육과 경제교육을 겸하게 됩니다. 네네네. 또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들이 오게 되죠. 이런 다각도의 목적을 통해서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네. 13,000명 정도가 참여했고 금년에는 아마 10만 명 참여 목표로 우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만 8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예. 시장에 다녀갔어요. 금년에 추진해서 이 운동은 계속적으로 해서 이 전통시장을 찾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아이들도 매우 즐거워해요. 네. 우리가 지원도 합니다만은 물건을 사보고 또 조금은 깎아주고 상인들이 아이들 귀여우니까 덤으로 또 주고 예.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일반적인 대형마트에서 볼 수 없는 그렇죠. 정을 느끼는 이걸 이제 목적으로 해서 어린이 장보기 체험 행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지원 정책들이 있으신 걸 소개해 주신다면요. 야시장 가보면 매력 있죠. 아주 그렇죠. 매력 있죠. 그래서 야시장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예. 네. 저희가 이제 금년에도 56개소를 야시장을 좀 육성 성장시키려고 예, 하는 예. 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팔도 관광 장터 관광 열차라는 게 있습니다. 오, 코리아라고 네. 협의해서 하는 건데 예, 예. 네.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 40회를 운영해서 1,400명 목표로 추진하고 네. 여기에 일정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차 타고 와서 중요한 전통시장도 걷고 관광도 하고 네. 이런 목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화재나 네. 풍수해가 어렵잖아요. 정부가 네. 풍수해 보험 많이 들으라고 관정하죠. 네, 네. 그 그렇죠. 화재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전통시장 열악하니까 일반
보험회사 잘 안 들어줘요. 아, 그래서 화재 공제라는 걸 만들어서 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걸 지혜를 모아서 네. 화재 공제를 드는 사람에게는 네. 풍수해 보험을 무료로 가입하게 하는 어. 그런 1+1 정책을 써서 전통상인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나 네, 네. 가스기술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네. 전기가스 화재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진공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한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온누리 상품권 사용할 때 네. 이게 상품권처럼 종이처럼 하나하나씩 하니까 또 사용하기도 조금 불편하고 이게 요즘 커피 마실 때도 이렇게 카드. 플라스틱 카드에 카드로. 충전해서 하잖아요. 온누리 상품권은 그런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지금 잘 물어주셨는데 뭐 여쭤보면 다 있다고 하시네요.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된 정책입니다. 예. 네. 그런데 세 가지가 있어요. 지류, 종이로 된 거, 예, 네. 모바일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카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만든 게 예.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 어허.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실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카드를 발급할 거 없이 기존에 쓰고 있는 카드를 연동을 시켜요. 예. 오. 그러면 저절로 그걸로 활용하게 됩니다. 어. 근데 할인율이 10%라고 월 150만 원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예. 전통시장액을 쓰면 50%가 소득공제 효과가 있어요. 또 자기가 쓰는 카드의 실적은 그대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에게도 이제 단체 구매 시에는 10% 할인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좋은 카드인데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러는데 많이 좀 홍보해 주시면 우리 시장도 득되고 본인도 득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이웃 중에 한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면 우리 서민 경제가 튼튼해지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게 됩니다. 전통시장과 우리 소상공인들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전통시장의 목소리를 좀 깊이 소통하고 또 듣고 있다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민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든든한 동반자로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